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준입니다. 네, 오늘 영화 인시디어스의 내용을 가지고 이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는 본질이나 우리의 직감이나 영감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은 저도 외화 상영이나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해설을 많이 준비해오는 편인데 오늘 편하게 왔습니다. 이야기를 저도 오늘 많이 들으러 왔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영화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가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 여러분 질문을 같이 취합하는 시간이 후반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영화 보신 소감을 간략하게 들어보고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공포영화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영화를 좀 보는 편이긴 한데요. 특히 이 인시디어스 영화에서는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시간이라는 운명, 그리고 얼굴이라는 관상,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흥미로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단 어떤 흉한 기운을 느꼈을 때 내 운을 관찰하거나 또는 내 얼굴을 관찰하거나 공간을 보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이 영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점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혹시 직업병이 이런 식으로 발휘되는구나라고 느끼실 때도 혹시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도 포함일 것 같고요. 네,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처음에 막 시작을 했을 때는 이사를 가면 될 걸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사를 안 가고 저 집에 계속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 문제의 중심이 집에서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흉한 곳에 사람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흉한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모든 공간을 흉하게 매번 만드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처음에는 단순히 이사를 가면 해결될 문제를 복잡하게 푼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문제의 중심이 공간에서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또 주로 다루는 제가 영화의 구조를 보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재미의 구조로 영화를 보시는 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치과에서 느끼는 현실 공포감을 가장 적극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인상을 저는 처음에는 받았고요. 치과는 뭐 언제나 바디호러 장르를 펼치기 굉장히 좋은 장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시디어스 아시겠지만 서서히 퍼지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호러 시리즈입니다. 제임스 완 감독으로부터 시작된 세계관이죠. 2012년에 1편이 개봉을 하고 이후 5편이 개봉을 했고 오늘 보신 영화 6번째 인시디어스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5편까지 전 세계적으로 7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인기 작품이죠. 역시 프랜차이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의 문이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이 영화 속의 대사로도 등장을 하는데 인시디어스 세계관을 진행하던 램버트 가족의 서사가 한 차례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인시디어스 세계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나 하고 생각할 무렵 다른 문이 오늘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다른 인시디어스 시리즈를 계속해서 앞으로의 몇 년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원제는 Out of the Further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먼 곳으로 번역이 되는 영단어가 더 Further라는 단어인 것이죠. 확정되기 전에 부제가 더 블리딩 월드, 피 흘리는 세계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좀 좋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감독이 부모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것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되면서 좀 지금과 같은 구조와 이야기가 확정이 됐고요. 내가 아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자란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난 육아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감독의 공포가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딸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젬마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이야기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1편부터 앨리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등장이었을 것 같아요. 린샤의 배우는 사실상 모든 편에 출연한 인시디어스의 실질적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최근 편에서는 그의 과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헤쳐지기도 했죠.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오늘 가장 길게 얘기하는 파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탁 떠오르시는 혹은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장면 한두 개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집안에서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 경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수에서도 대문, 현관, 문 뭐 이런 것들이 공간의 경계를 나눈다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나누는 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무의식과 의식이라는 어떤 경계의 문이라는 것도 있듯이 그 문이라는 경계에 의해서 내가 느낌이나 직감이 발달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흉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예감, 영감, 직감이 발달해서 꿈이 굉장히 잘 만든 분도 계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미래의 어떤 신호나 징조를 알 수 있다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느낌, 직감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힘을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인시디어스 시리즈 볼 때마다 적은 장치로 굉장히 최대한의 효과를 낸다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하는데 일단 집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주이고 먼 곳에 대한 묘사도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캐릭터들로 이야기를 진행시키잖아요. 참 경제적인 공포의 발현의 방식이 영화에 있는데 이번 편에 이르러서는 극장에서 경험하는 폐소공포라고 하는 걸 거의 극단으로 밀어붙인 장면들이 저는 일단 기억에 남습니다. 가령 아이가 만든 그 베개의 요새 공간을 확장시키는 경계선상의 악몽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현실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공포를 조응시킨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할 만한 이 영화에 좀 괄목할 만한 시퀀스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까지 이 시리즈를 만나면서 익숙하게 보셨던 악령들의 총 집합 장면을 후반부에 아마도 발견하셨을 겁니다. 온갖 이야기 속 악령들이 출연한다는 점에서는 뭐 과거 케빈 인 더 우즈 같은 영화가 준 장르적 재미를 또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뭐 관상, 풍수지리로 이 인시디어스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나눠볼 텐데 우선 서양에도 관상학이 존재하겠지만 동양과 보는 방식이 같을까가 좀 궁금해요. 사실 관상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부적인 형상을 보고 내면의 상태를 추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선택이 어떨지를 좀 추측해보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코가 크거나 살집이 좋으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적극적으로 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 나라의 기후에 따라서 코 크다는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상을 보는 기준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상의 기본은 형상은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는 다시 형태에 영향을 주면서 선순환을 한다는 거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태도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가는 힘은 조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인시디어스는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격정적으로 한 번에 단 하나의 사건이나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스며들어서 장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두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격정적인 한 번의 큰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을 변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기보다는 내가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인생에서의 작은 선택들과 말과 태도와 행동들을 가지고 그것이 누적돼서 한 번에 빛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들을 누적해서 만들어가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집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가 좀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공포라는 것은 공동묘지나 폐허 같은 데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안전해야만 하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낄 때 그 공포가 좀 극대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무방비하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침대
또는 내가 응당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집에서 그런 공포를 느꼈을 때 그 공포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 단지 이제 어둡게 빛이 부재라는 것이 빛이 없다는 것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갇혀있는 공간이라는 집 안에서 있지만 그 산자와 죽은 자를 넘어서는 어떤 그 문을 통해서 확장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이제 사주에서는 귀문관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귀문관살이 있으신 분들은 직감이나 영감이 발달하고 뭐 소통하거나 그런 것들 통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에 좀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인시디어스 그들이 넘어왔다 해서 젬마와 마야 모녀의 이야기를 우리가 중심에 놓고 쭉 사건을 따라갈 수가 있죠. 죽은 자들의 영역인 더 먼 곳을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기프트를 이 모녀가 가지고 있는데, 여행자를 넘어서 운반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의로 유체 이탈이 가능한 어떤 영역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보내거나 불러올 수도 있는 존재라는 점이 사실상 이 영화의 키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사주나 관상화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런 영적인 감각이 발달한 사람에게 조금 더 보이는 특징 같은 것이 있을지, 이 영화의 모녀에게 혹시 발견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만세력을 보면 그 귀문관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분은 영적이나 느낌, 영감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손바닥에 손금을 봤을 때 가운데쯤에 십자 문양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영감, 직감이 많이 발달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을 봤을 때 이게 십자 문양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십자 문양이 보이는 분들이 영감이나 느낌, 직감이 발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좀 강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만약에 이들 모녀의 손바닥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있었다면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텐데, 그게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정 인물이 방송에서 이제 손바닥을 크게 펼 때 확대해서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물론 노출된 생년월일시가 있긴 하지만 그 생년월일시가 사실 정확치 않은 경우도 있고, 노출을 꺼려해서 다른 생년월일시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손바닥은 또는 이제 얼굴은 그대로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좀 보고 좀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손바닥 외에는 무엇을 가장 확대해서 보세요? 가령 눈이라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제 귀를 확대해서 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과 조화는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는 거고,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니까 귀하다, 천하다, 박복하다, 악하다, 독하다, 더럽다, 맑다, 깨끗하다, 이런 에너지가 즉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특징은 악령이라고 하는 얼굴이 관상을 벗어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외부의 형상을 가지고 이 사람의 존재와 의식의 상태를 가늠하고 추측해보는 건데, 얼굴을 보고 있지만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눈은 있지만 소통을 할 수 없고, 사람을 닮았지만 사람이 아니고, 웃고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악령은 외부의 형상과 그 내면에 있는 존재 사이의 의식의 균형이 이제 깨져 있는 그런 쪽이니까 관상적으로 좀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러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더 두렵게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렷한 얼굴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 모녀의 이야기로 잠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이게 3대에 걸쳐서 능력이 이어진다. 아마 뭐 이들의 어머니 혹은 또 이들의 자녀가 또 등장했다면 뭐 더 이어지는 어떤 대를 이어간 능력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가족으로부터 이어지는 운명이다. 혹은 이 집안은 어떤 기운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뭐 혈연이라던가 가족으로부터 이어지는 기운, 운명 이런 게 존재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뭐 유전에 의해서 닮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교육이나 가정 환경에서 가르치는 것들도 결국은 이제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기 때문에
유전적인 것도 있고 교육이나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전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나에게도 그대로 온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것 또한 또 하나의 공포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오롯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가 나아진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때 공포스럽고 또는 힘들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건데, 대대로 이어진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나에게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이 내 자식 때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그것이 좋지 않은 문제라면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젬마는 자신의 의지와는 사실 관계없이 자녀에게 이런 능력을 물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악령들을 현실로 끌어들일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런 사람의 곁에는 누가 있어야 좀 이렇게 상생이 된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영화에서 많은 조력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가령 남자친구인 닉이라던가 앨리스와 연결되는 타투이스트 클레어를 곁에 둔다던가,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젬마가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성향, 어떤 기운의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게 이들에게는 좋을까요? 이제 음과 양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기가 강한 사람은 양기가 강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나 혼자 자연스러움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그 합이 자연스러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제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 운이 좋은 상태고, 내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희노애락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의 후회나 미련에 끄달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운이 좋은 상태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특정 에너지로 쏠린 사람과 함께 하기보다는 같이 있을 때 서로 상생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합쳐졌을 때 자연스러움이 있는 게 좋은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의 관계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생이 괜찮은 관계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굉장히 쏠려 있는 느낌이나 영감, 직감적으로 발달된 사람과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2판과 4판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논리만 앞서서도 안 되고 직감만 앞서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직감과 논리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직관이라는 한순간에 발현되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고난 성정도 중요하지만, 유한한 인생에서 체험들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의식을 높은 단계로 올려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합이 자연스러운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엉망으로 살다가 무슨 비법 하나 때문에 팡 잘 되고 싶은데 그런 요령이라는 거는 원체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젬마를 둘러싼 인물들의 상생이 좋다고 하면, 그것과 정반대에 있는 인물 분상들로는 이 영화 속 그 시종이라고 하는 3인방의 모습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그냥 모습으로만 보아도 불길하기도 하고, 노인들이라서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이라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안감을 좀 가져오는 캐릭터들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또 인시디어스의 공포를 완성하는 건 언제나 악령들, 그 강렬한 비주얼과 기운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기존의 시리즈에 등장했던 익숙한 모습의 악령들부터 새로운 악령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악령의 관상을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기운 같은 것은 또 영화를 어떤 식으로 접목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야기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검은 눈동자가 작고 흰자위가 많이 보이고, 이런 것을 이제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3배간 또는 이제 4배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잔인하고 범죄자 또는 위선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잔인할 수 있는 기운이 강한 사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 눈동자라는 것은 관상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런 모습으로 좀 악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부각시키려 한 것 같긴 합니다.
몇몇 악령들의 모습을 놓치셨다면 혹시 영화가 개봉을 한 후에 하나하나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또렷하게 인식하신 악령 캐릭터 중에 하나는 돌걸, 그러니까 인형 옷을 입고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붉은색 립스틱을 칠하고 계속 웃는 표정을 하고 있는 캐릭터고 엽총을 들고 있는 캐릭터죠. 이 캐릭터는 사실상 1편에 등장을 했던 악령의 캐릭터인데요. 완벽한 가족의 군상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단 자살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가족의 형태로서 등장한 캐릭터로 엽총이 그의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이자 무기인데 이번 편에 다시 한번 출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페이스라고 하는 악령 또한 인시디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열쇠 모양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목구멍에 계속 뭔가 찌르려고 하는 듯한 동작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이 편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등장하진 않았는데요. 열쇠 모양의 손가락을 사람의 목구멍에 꽂으면 소리를 가둬버린다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악령이기도 합니다. 이 악령이 상징하는 것은 트라우마,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전편에 인시디어스에서 앨리스의 폭력적인 아버지를 조종해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악령으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세계관에서 가장 익숙한 캐릭터라면 립스틱 페이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얼굴이 전체가 좀 핏빛의 붉은 얼굴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탈을 좀 닮은 것 같은 캐릭터가 인시디어스의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데 해외에서는 이 얼굴 팝콘통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팝콘을 다 먹으면 어떤 기분일까 좀 궁금한 마음을 안고 또 저는 이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결국 중요하게 서는 것은 붉은 문 앞입니다. 이 붉은 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심오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역술가는 붉은색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다른 문보다 그 붉은 문에서 심오한 기운을 느끼실까요? 불타는 것은 이제 모카토금수라는 오행의 에너지에서는 화,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는 여름,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하늘 높이 치솟는 양 중의 양, 이런 에너지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큰 변화, 변혁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상징적인 에너지는 충분히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 말씀하신 악령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악령이 옆에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은 단지 그 존재 때문에 무섭다기보다는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무서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자님과 제가 여기 앉아있고 여기 관객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은 다 각자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악령이 있다는 그 자체보다는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좀 커지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공포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좀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문을 마주하는 기분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하죠. 그런 것이 영화나 드라마나 영상 언어가 또 관객들에게 미치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집이라는 공간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그 반대편에는 죽은 자들의 영역이 더 먼 곳이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을 풍수지리학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풍수지리라고 하면 뭐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자연의 풍경이라던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지리적인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영화 속에 더 먼 곳도 풍수지리로 혹시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일까요? 악령의 기괴한 얼굴은 관상을 볼 수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풍수적으로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수라는 것은 산세, 수세, 지세라는 그 입지나 좌향을 가지고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응집되고 퍼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떠 있는 것만 가지고 추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 한강은 강원도 검령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물은 천천히 흘러야 에너지가 응집되면서 기가 좋아지는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물이 천천히 갈 때는 반드시 밤섬이나 선유도나 여의도 같은 섬이 생기고 그 인근에는 반드시 발복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의 흐름이나 산세를 보고 그 에너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풍수를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면 이게 궁금해지는데 또 건축을 전공하기도 하셨으니까요. 네. 만약에 인시디어스 제작팀에서 연락이 와요. 프로덕션 디자인의 의견을 좀 달라. 우리가 더 먼 곳에 좀 다른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보려 하는데 네. 뭐 어느 위치에 이 더 먼 곳을 놓으면 좋겠다던가 어느 물건이 있으면 좋겠다던가 아니면 뭐 바닥에 물이 깔려 있으면 좋겠다던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싶으세요? 굉장히 음하고 침침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있는 곳에 수맥이 흐르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날카로운 침엽수나 차갑고 냉한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할 것 같고 집안에는 온갖 철제나 유리 조각이나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을 많이 놓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안에는 철제로 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두고 머리맡에는 철제의 금고를 두고 이렇게 주무시면서 매일 악몽에 시달리는 분이 계셨거든요. 결국은 이제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예민함을 느끼는 그 기준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간에서 따뜻하고 평온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주변을 계속 정리하고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거니까 어떤 입지나 좌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영화를 보면서 이게 참 궁금했는데 니디 젬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그 집에서 과거의 기억을 안고 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신빙성이 당연히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신 분들이 집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죠. 예전에 배우자분들하고 살았던 공간에 남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감정을 기억하고 희노애락이 묻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갔을 때는 음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기괴한 느낌이 들고 좀 차갑거나 쎄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은 그 감정이라는 희노애락이 그 공간에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는 환경이나 공간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있고 공간은 그곳에 일어났던 사건과 감정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또 해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보자마자 집을 왜 옮기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죠. 역술가님의 여러 가지 어떤 지침서를 삶의 지침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근 가장 강력했던 지침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관악산에 올라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기운을 당장 관악산에 오를 수 없다면 그 기운을 잘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도 운명을 보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젬마의 집에는 어떤 처방이 필요했을까요? 뭐 가령 커튼을 좀 열라든지 창고를 정리하라든지 여러 가지의 해결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집이 너무 어두웠던 것 같아요.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뭔가 터널같이 들어가는 공간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 그런 공간도 내가 오롯이 통제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확인하거나 볼 수 없는 공간들을 다 정리하고 없애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어머님이 있었던 그 욕실에서의 그 기억들을 위해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좋지 않은 기운이 있는 집에 갈 때는 약간 무속적이긴 하지만 술이나 막걸리 또는 이제 팥 이런 걸로 좀 보완을 하기도 하는데 뭔가 그렇게 했다면 그래도 그 정도의 저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대로 방치해서 내가 응당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공간을 비우는 것은 참 여러모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엄마가 써있는 그 상자가 가득한 창고를 보는 순간 주인공만 빼고 모두 알죠. 이게 잘못된 기운이라는 것을. 창고를 봤던
답답한 기운 같은 게 지금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관악산 얘기가 잠깐 나온 김에 네. 이것은 영화에서 살짝 벗어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관악산이 불의 기운이 세다고 하잖아요. 네.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올라가도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관악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기가 좋은 곳이고 같은 소원을 3번 올라가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정기가 맑은 곳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관악산이 화기가 강하다고 화기가 강한 사람은 뭐 다른 곳을 가라고 추천하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관악산 자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늘 좋으니까 기도하시고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관악산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고 심지어 이제 구조대에서도 연락이 올 정도로 신발도 아무거나 신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아졌다고 하셔서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새해에는 더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고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곳에 정기가 좋은 곳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그 남산에 있는 H호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1층 카페에 갔다가 정말 웨이팅이 그렇게 긴 것을 처음 보고서 기운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좀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기운을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아닐까요? 뭔가 조금 좋은 기운을 얻고 싶고 내 인생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사실 이 늦은 시간에 이 같은 공간에 뭔가를 배우거나 알려고 모여 계신 이 에너지만으로도 뭐 정기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혹시 차 시간 때문에 나가시려고 했던 분들은 잠시만 더 머물러서 이 기운을 조금 더 느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의 결말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까요? 어떻게 이 이야기가 끝날 수 있을까를 모두 숨죽이고 좀 마음 졸이면서 보다가 젬마가 과감한 선택, 이 영화의 굉장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연결고리 자체를 끊기 위해서 TV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집을 더 먼 곳으로 보내버리는 선택을 하는데요. 풍수도 좋고 아니면 다른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기운으로 읽어낸다면 이 행동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 저 바깥으로 옮기는 행동. 이거는 뭐 달리 얘기하면 간단히 본다면 내가 공간에서 버리거나 비우거나 없애야 하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 이런 것도 좀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책도 그렇고 옷까지도 그렇고 쓰지 않거나 읽지 않거나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 에너지를 좋게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일상의 습관만으로 내 운을 좀 바꿀 수 있는 에너지는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득 내 방에 쌓여있는 많은 책들, 입지 않았던 옷들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영화가 알려준 것, 그리고 박성중 역술가님이 알려주신 것 정리를 잘하자로 일단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 드릴 텐데요. 어떤 질문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4번째 줄 중앙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영화 보고 나서 그 질문거리 생각하다가 궁금했던 게 그 메이 나땡의 사이러스 그 캐릭터는 인간이었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작중 행보를 보면은 약간 그 악령들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러스한테 왕이 될 관상이 있는지 사이러스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궁금하시는군요. 네. 이제 처음에 진지하게 그렇게 무슨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이제 왕이 될 상인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일단 긴 머리카락을 네. 늘어뜨리고 있고, 뭐 눈을 가린 붕대를 하고 있다던가, 네. 입이 사실 뭐 입술, 이빨 이런 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왕이 되긴 어렵지만 된다면
혁명을 하는 폭군 같은 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배욕이 강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에너지가 강하니까 단기간에 승부수를 노리고 배팅을 하는 폭군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셨어요? 관상 이렇게 관상이라서. 네. 아마 관객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복잡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영화 이야기랑 무언가 엮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요? 뒤쪽에 손대시는 관객분 마이크 드릴까요? 뒤에서 네 번째 줄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에서 문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이제 역술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특히 이런 공포 영화에서는 열려 있는 문이 굉장히 불길한 그런 기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반려동물 때문에 문을 항상 모든 문을 열어놓고 사는데 이게 풍수적으로 어떻게 뭐 좋은지 나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어떤 고양이, 강아지 어떤 것 계세요? 고양이입니다. 문을 다 열어놓는 것이 풍수적으로 어떤가? 사실 풍수에서는 창과 창이나 문과 문이나 문과 창이 마주보는 구조는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을 열었을 때 현관으로부터 현관으로부터 문을 열었을 때 방문이 바로 보이거나 침실안까지 내밀한 공간이 보이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만 유념해서 공간을 쓰신다면 문을 열어놓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다 이제 개방이 돼 있고 트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은 좀 안온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함을 느껴야 되는데 다 열려있는 공간에서는 그런 포근함을 느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는 조금 닫아두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집의 구조들과 그리고 말씀하신 관객분의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혹시 당장에 문을 닫을 수가 없고 문을 달 수가 없다면 네. 가령 현관에서 침실이 보이는 부분에 뭐 가린 천을 단다던가 이런 곳으로도 조금 방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완하는 것도 다 열려 있어서 에너지가 흩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가려주고 숨겨주고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좀 뭉집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관객분요. 영화에서 악령이 이제 젬마 일가를 선택해서 이승으로 넘어온 곳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명리학에서는 사람이 악한 기운을 끌어당기는지와 어떤 외부의 존재가 사람을 끌어당기는지를 구분해서 보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명리학에서는 사람이 외부적인 존재를 끌어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존재가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까 초반에 나눴던 이야기랑 비슷한 네. 것 같은데 끌어들이는 어떤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주로 어떤 봤을 때요?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끌어들이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죠? 네. 지금 처음에 이제 관상 질문 나오고 이제 풍수 나오고 이제 사주 질문까지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 그 사주에서 타고난 에너지와 성정을 느낄 수 있고 에너지와 성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타고난 기준에 의한 성향이 예를 들면 뭐 자존심, 경쟁의식, 연구하고 분석하고 사교성 또는 뭐 기획력, 꼼꼼함, 타인에 대한 연민, 명예욕,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또는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구심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마음들이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강약으로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누군가는 발산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과 소통하거나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마주 대하면서 에너지를 응집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내가
특히 영적으로 발달하거나 느낌이 발달해서 그런 것이 이제 꿈이나 일상 속에서 전조 증상을 빨리 느껴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써먹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과연 흉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인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따라서 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역술이나 사주고 관상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네. 민간인들이 맹신하는 것은 MBTI잖아요. MBTI, 역술가님도 네. 혹시 MBTI 믿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MBTI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거는 MBTI보다 나은 사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데, MBTI에서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I와 E 정도 알고 있고,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I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타고난 성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10가지 10성이라고 해서 나의 타고난 기질과 성정을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고, 요즘엔 이제 AI나 만세력을 가지신 분도 많이 있으니까 자신의 생년월일을 넣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천성과 기질 정도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내가 인생에서 어떤 사건에 대응하고 선택할 때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떠오른 질문은 관객분이 질문해 주신 것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부르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네. 뭐 안 좋은, 이 영화의 경우에는 악령들을 부른다던가 어떤 나쁜 기운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부르는 기운 같은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텅 빈 음식점을 갔는데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은 또 그 복을 나눠준다 뭐 이런 또 속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맞는지, 그런 식으로 복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문득 궁금하네요. 복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타인에게 뺏기지 않는다. 그게 진짜 맞는지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뭐 텅 빈 공간에 갔는데 내가 들어간 이후에 사람이 모이는 게 과연 내 복을 나눠주는 일인 것인지. 네. 일단은 그 내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내담자분들 중에도 종종 있는데, 가끔은 그것이 망상인 경우도 있고 가끔은 그것이 진짜 그 사전에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의 망상인 건지 희망인 건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어떤 좋은 에너지를 부르는 것이 있다면 나눠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나 바람, 어떤 자연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햇살을 줬다고 해서 그 햇살을 받은 당신이 콧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당신은 10만 원이라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충만한 에너지는 어느 정도는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내가 나눠준다는 것은 그동안의 삶에서 받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용이 되고 결국은 평균으로 가게 되는 자연스러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내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좋거나 나쁜 상태를 얘기할 때도, 내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 때 내가 분노가 일거나 화가 많이 났다면 나의 운의 상태는 조금 좋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꺼이 내어주고 내가 예전에 양보받았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운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내 에너지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망상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 무엇의 필요가 그 망상을 만드는 걸까? 문득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망상은 그분하고 잠깐만 얘기해도 알 수 있습니다. 사주의 기운을 물론 체크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올해부터 2년은 안 좋고 그 이후로 3년 정도 좋다고 얘기를 들은 그분이 선생님 말씀은 앞으로 2년 정도는 힘들지만 앞으로 평생 편안하게 괜찮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귀결하려고 할 때
저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의식이나 생각들이 말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물론 사주에도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끼가 많고 끼를 발산하고 세상과 나눠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내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람의 접점을 줄이고 내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저쪽 뒤쪽에 손 드신 관객분들 마이크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그 인시디어스의 주인공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늘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힘든 점이 있는지, 어떤 게 힘들고 이런 힘듦을 어떻게 푸시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 사주나 관상 이렇게 현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후 세계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나 이면에 대한 관심이 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채 발전되지 못하고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적인 존재라든가 또는 이제 마음이나 멘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뭐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타인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 수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제 나름의 기준과 관점에서 자꾸 재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좀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힘든 사람들. 부정적인 말만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의식이 강하고 자격지심이 있고, 그런 말의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방법이나 말에서 느껴지는 어떤 쇳소리 또는 거세고 드센 소리 뭐 이런 에너지들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분들보다는 조금 섬세하게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호불호적으로 나누고 가두려는 생각들을 스스로 할 때가 있어서 그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걷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다는 것은 결국 사유한다는 것이고, 사유한다는 것은 운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의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점을 찍는 경험들을 꼭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사람이 타고난 뭐 사주 팔자와 뭐 네. 타고난 성정이라는 게 당연히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네. 시간에서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은 계속해서 바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생님께서 예전에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보신 분 중에 내 눈에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보였는데 시간을 오래 두고 다시 보니 이 사람이 개척한 대로 무언가가 바뀌고 이 사람이 결국엔 달리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경험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 기본적인 운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의 흐름과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8월 7일이 입추였는데 입추가 지나면 대체로 밤에 열대야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열대야가 없는 8월 7일의 입추가 지나도 낮에는 뜨겁고 더운 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가을과 겨울이 오는 흐름과 순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흐름과 순환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치열하게 해나간다면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그릇이 다르고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 또는 꽃과 풀, 나무 각자 다른 것을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성정 안에서 내 노력에 따라서 밥그릇에 밥을 맛있게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정을 넘어서는 성숙함으로 극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요리조리 지금 간편히 여쭤보고 있지만 노력이 지금 계속해서 베이스로 이야기가 되는 걸 피해갈 수가 없네요. 다음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더 받아볼까요? 이쪽에 5번째 줄에 중앙에 계신 관객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의 무대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대한 이야기, 풍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집보다 다른 곳에서 악명을 더 많이 느껴요. 바로 어디냐면 저희 직장입니다. 직장이 이제 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일을 시킬까 이런 거 할 적에 더 나쁜 기운을 많이 느끼고 일이 나한테 많이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혹은 발령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집보다 저는 직장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제 직장에 제 책상, 직장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기운이 날 수 있도록 풍수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걸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특히 직장의 책장이나 어디에 걸려있는 액자는 제가 바꿀 수 없지만 제 책상은 제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팁들을 좀 주시면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대단한 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물건이나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떤 물건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집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쌓아놓고 못 찾아서 또 사고 또 쌓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아니건 바깥 직원 간에 정리하고 정돈하고 불필요한 것을 비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외부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순간 불행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일을 시킬지 다른 사람에게 시킬지 알 수 없죠. 그런 내가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고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맞았을 때 하늘을 욕하거나 소나기와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소나기와 같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써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건 어떤 소유를 하건 간에 내가 온전히 100% 통제할 수 있는 삶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부장님이 태풍이 아니라 늘 잔잔한 소나기이길 바라고 내일 하루만큼이라도 부장님과 원만한 합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네, 맨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역술가님도 귀신을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귀신을 완전 믿습니다. 저는. 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느끼셨는지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런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밤에 악몽을 꿀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혹시 주실 만한 팁이 있을까요? 이것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다. 영화 속에서 내 상상력을 자극하고 내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의식과 무의식을 흔들어서 내가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면 집안 한 구석에 팥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네네. 오늘 영화 이야기 같이 나눠주신 소감 간략하게 들어보고 자리를 네.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 계시고 같은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에서 이 에너지가 고스란히 유지가 되면서 살아가시는 어떤 행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시저스 6번째 작품이 그들이 넘어왔다가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언론시사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가장 처음 보신 관객분들이십니다. 언론시사회에서도 기자들에게도 그 한국령의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엠바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시간까지도 기자들도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인시디어스의 세계관을 즐겨주기 위해서 스포일러는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면서 인시디어스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영화 개봉 후에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겠습니다.